안녕하세요. 최명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경제언론의 거시경제학 편의 8번째 수업으로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며 본 강의를 공부한 후에는 교재의 복습 문제 1번, 2번 및 3번을 풀어서 LMS를 통해 과제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원론 2에서 8번째로 다룰 강의 주제는요.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입니다. 지난 수업에서는 통화량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다하는 화폐 및 화폐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요, 통화량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 가운데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오늘 수업의 목표는 인플레이션 이론을 소개한 다음 인플레이션의 원인 및 비용에 대해 공부하는 것입니다. 첫째, 장기적 차원에서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통화량 증가 등 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둘째, 인플레이션의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 사회적 비용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면 물가는 왜 오를까요? 물건값은 어떻게 결정되며 왜 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물건의 가격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물건을 사거나 파는 과정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때 팔고자 하는 사람에 비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면, 즉 시장의 공급보다 수요가 더 크면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물건의 평균 값을 의미하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그 반대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즉 지속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디플레이션에 해당됩니다. 보통 물가는요, 내려가는 것보다 오르는 경우가 많아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여러 나라는 다양한 인플레이션의 경험을 해왔습니다. 2012년도, 2012년도 미국의 인플레이션은요, 약 2.1%, 당시 일본은 약 마이너스 0.1%, 한국은 대략 4%에 근접했었지만 인도는 9.3%를, 남미의 베네수엘라는 21.1%나 되었다고 합니다. 인도나 베네수엘라처럼 비정상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우리는 초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인플레이션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오늘 수업 및 나중 수업 그리고 거시경제학 등 다른 과목에서 하나씩 배울 내용인데요. 우리 교재의 이번 장에서는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들어만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교재는 커버하지 않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우리 교재를 중심으로 인플레이션 이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총수요와 총공급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총수요란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이 구입하려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을 나타냅니다. 반면
총 공급은요, 각 물가 수준에서 기업이 생산 판매하려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량을 나타내줍니다. 즉, 한 나라에 있는 생산 요소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생산해낼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합계를 총 공급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경제는 총수와 총공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수요가 계속 늘어나거나 총공급이 줄어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총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나타나는 물가 상승을 구체적으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 하고, 또 총공급 측면에서 생산 원가 상승으로 인해 발생하는 물가 상승을 우리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라고 구분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총수요 증가에서 총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화폐량, 소득,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등이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경제 내의 화폐량, 소득,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등의 요인으로 인해 사회 전체의 총 수요가 늘어나면 물가가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요.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경제 내의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량, 통화량이 증가하면 가계 소비나 기업 투자 등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공급 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수요가 증가한 만큼 생산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면 화폐량 증가분은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둘째, 총수요 측면에서 역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수준도 높아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셋째, 또 물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생기면요, 물건값이 오르기 이전에 미리 사두려는 가수요와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구입 수요를 부추김에 따라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편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총 공급 감소에서 총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생산 원가 상승 등이 있습니다. 생산 원가는요, 주로 원자재 가격, 환율, 임금, 세금, 이자 등에 의해 좌우되는데, 생산 원가 상승 등 요인에 의해 총 공급이 감소하면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첫째,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원자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국내 생산원가 상승을 가져와 총 공급을 감소시키면서 물가를 상승시킵니다. 둘째, 환율이 상승하면요. 즉, 환율의 부분은 들어보시고 나중에 국제경제학이나 국제금융 또는 거시경제학, 개방경제편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경제언론 개방 거시편에서도 조금 다룰 예정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미리. 환율이 상승하면요. 즉 외국 통화 가치가 자국 통화에 비해 더 높아진다면 외화 표시 원자재 수입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생산원가 상승을 가져와 총 공급을 감소시키면서 물가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셋째, 근로자의 생산성이 일정할 때, 생산 능력, 근로자의 생산성이 일정할 때 임금이 상승하면 생산 원가 상승을 가져와 총 공급을 감소시키면서 물가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그 밖에 세금이나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 생산원가 상승을 가져와 역시 총 공급을 감소시키면서 물가를 상승시키겠죠.
살펴본 총 수요와 총 공급 변동 이외에 물가 상승을 가져오는 요인으로서 몇 가지를 더 들면 복잡한 유통구조, 독과점 등과 같은 시장 구조적 요인이 있습니다. 즉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여러 번의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면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야기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독과점 시장 구조에서 독과점 기업이 가격이나 판매 물량을 조절하여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한나라 경제의 총 수요 측면에서 화폐량이 증가하면 가계소비나 기업 투자 등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공급 능력이 한계에 도달해 수요가 증가한 만큼 공급이 늘어나지 못하면 화폐 증가분은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경제의 총수요 측면에서 통화량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오늘 수업에서 화폐 수량설이라는 이름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한나라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그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무엇일까를 오늘 수업에서는 화폐 수량설을 이용하여 이 두 가지 질문에 답하려고 합니다. 화폐 수량설은요, 18세기에 제시된 고전학파 이론인데요. 근래 들어서는 신자유주의이자 통화주의로 유명한 밀턴 프리드만이 화폐 수량설을 지지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화폐 수량설을 토대로 단기가 아니라 장기 물가 수준과 인플레이션율의 결정 변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 관계를 즉 화폐 수량설을 자세히 들여다보기에 앞서 화폐 수요와 공급 그리고 화폐 시장의 균형에 대해서 잠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의 가치는 그러면 무엇에 의해 결정될까요? 화폐의 가치.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화폐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화폐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변수는 무엇일까요?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화폐 수요에 대해 살펴봅시다. Money demand, 화폐 수요. 화폐 수요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유동성 형태로 보유하고 싶어 하는지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화폐 수요량을 결정하는 변수는 다양한데요. 예를 들어 보면요. 사람들이 보유할 현금의 양, 화폐 수요인데요. 사람들이 보유할 현금의 양은 화폐 수요는 신용카드가 널리 사용될수록 그리고 주변에 현금 인출기가 많을수록 작아질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또한 사람들의 화폐 수요는요. 이자가 거의 없는 요구불 예금에 예치하지 않고 채권 이자율, 다른 말로 채권 이자율은 채권 수익률인데요. 채권 이자율이 높을수록 채권을 구매함으로 이자율이 높을수록 화폐 수요는 작아지고 반대로 이자율이 낮을수록 화폐 수요는 더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요. 물가 수준이 높을수록 거래에 결제할 돈이 더 필요하므로 사람들은 더 많은 현금이나 요구불 예금 잔액을 보유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율, 물가 수준 등이 화폐 수요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자율이 높을수록 화폐 수요는 감소하고 이자율이 낮을수록 화폐 수요는 증가합니다. 또 물가가 높을수록 혹은 화폐의 가치가 낮을수록 화폐 수요량은 증가하고 물가가 낮을수록 혹은 화폐의 가치가 높을수록 화폐 수요량은 감소한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화폐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Money supply. 우리는 지난 수업에서 한 나라 경제에서 중앙은행과 은행권이 어떻게 화폐 공급량, 즉 통화량을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국채를 매각하면 시중의 현금이 회수되므로 통화량이 감소하는 반면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면 현금이 지급되므로 시중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통화 공급량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지급된 현금의 일부라도 은행권에 예금이 되면 신용 창조에 의거 통화량은 더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수업에서는요, 은행권에 의한 통화 공급은 무시하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서 화폐 시장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화폐의 수요 공급은요, 단기적으로는 대부 자금에 의한 대부 자금 시장에서 그 가격을 뜻하는 이자율에 의해 조정됩니다. 다시요.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요, 단기적 측면에서는 대부 자금 시장에서 그 대부와 차입, 가격을 뜻하는 이자율에 의해 조정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들여다보면요,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물가 수준에 의해 조정됩니다. 즉 장기에는 전반적인 물가 수준에 의해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림 30-1은요, 장기 화폐 시장의 수요와 공급 및 균형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이 그래프의 수평축은요, 화폐의 양을 나타내며, 왼쪽 수직축은 물가 수준 P의 역수로 화폐의 가치를, 그리고 오른쪽 축은요, 물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수준은 역으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폐에 대한 수요는요, 일정 기간 동안 사람들의 화폐에 대한 수요, 유동성 형태로 현금이나 요금을 예금을 가지려는 걸 우리는 화폐 수요라고 하는데, 이 화폐 수요의 힘을 나타내는 화폐 수요 곡선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장기 화폐 시장에서. 왜냐하면 화폐 수요 곡선은요, 화폐 가치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기울기를 가집니다. 화폐 가치가 높을 때는 화폐 수요를 조금만, 화폐 가치가 낮을 때는 화폐 수요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화폐 가치가 낮으면, 다른 말로 물가 수준이 높으면 사람들은 재화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더 많은 화폐를 수요한다는 얘기고, 반대로 화폐 가치가 높으면, 다른 말로 물가 수준이 낮으면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화폐 수요가 감소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화폐 공급의 힘을 나타내는 화폐 공급 곡선은요,
통화량이 중앙은행에 의해 고정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정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화폐 가치나 물가 수준과 무관하게 일종 공급 수준에서 주어진 형태로서 수직선 형태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화폐 시장의 균형은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으로서, 즉 화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 A점에서 균형이 달성됩니다. 이 화폐 균형점에서 화폐의 가치, 또 물가 수준, 균형 화폐의 가치와 균형 물가 수준이 결정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전에 살펴본 장기 화폐 시장의 균형 분석 방법론을 이용하여 통화량 증가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요, 조금 전에 살펴본 장기 화폐 시장의 균형 분석을 이용하여 통화량 증가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2배로 증가시킨다고 가정해 봅시다.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의 화폐 공급에서는 은행권의 통화 창조, 즉 은행권의 통화 공급이 없다고 가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최초의 균형 A점에서 만약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2배로 증가시킨다면 통화 공급량은 M1에서 M2로 이동하게 되고, 즉 그 결과 통화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MS2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까지 화폐의 가치와 물가 수준이 조정되게 됩니다. 그 결과 화폐 시장의 균형은 최초 A점에서 새로운 균형점 B점으로 변하게 됩니다. 새로운 균형점 B점에서는요, 화폐 공급이 A점에 비해 증가한 결과 화폐의 가치는 이전에 비해서 떨어졌고 물가는 이전에 비해서 공급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이렇게 통화량이 증가하면 A점에서 B로 이동함에 따라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 즉 화폐 가치가 하락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분석 방식에 의해서. 더 나아가 최초 경제균형 A점에서 새로운 균형 B점으로의 조정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면요. 최초 경제균형에서 통화량이 증가하면요. 최초 경제균형 A점에서 통화량이 M2로 증가하게 되면요. 즉각적으로 최초 균형 물가 수준이나 화폐 가치에서 화폐의 초과 공급이 발생합니다. 통화 공급량은 여기 있고 화폐 수요는 여기 있다면 이만큼의 초과 공급이 순간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이만큼. 이때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화폐의 초과 공급량을 제거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화폐의 초과 보유분으로 물건을 구입하기도 하고 채권을 사거나 예금할 수도 있죠. 또 이 돈을 빌린 다른 사람들이 이 돈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통화량이 증가하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통화량이 증가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요소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의 장기적인 생산 능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총 공급에 대한 재화와 서비스의 총 수요 증가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면 거래에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므로 화폐의 수요량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화폐의 수요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이에 따라 경제는 궁극적으로 점 B에서 새로운 균형이 돌아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화폐의 수요량은 다시 화폐의 공급량과 같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도록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물가 수준이 가격 질서로서 작동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살펴본 장기화폐 시장의 분석은요. 특히 살펴본 장기화폐 시장의 분석은 화폐 수량서를 설명해 주는데요. Quantity Theory of Money 해서 화폐 수량서를 설명해 주는데 화폐 수량설이란 한 경제의 통화량이 물가 수준을 결정해 준다는 이론입니다. 즉, 한 나라 경제에 유통되는 화폐량이 화폐의 가치를 결정해 주며 이 화폐량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 된다고 말하는 게 화폐 수량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균형 A에서 통화량이 증가하니까 최초 균형 B와 비교했을 때 최초 균형 A와 그 나중 새로운 균형 B와 비교했을 때 최초 균형의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 새로운 균형점에서 물가가 상승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화폐 수량설 이론에 근거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화폐 수량설에 의거해서 통화 공급량의 변화가 물가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금 설명했는데요. 그렇다면 통화량의 변화는 물가 이외의 다른 경제 변수들, 예컨대 생산, 고용, 실질임금, 실질이자율 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중요시하는 생산, 고용, 실질임금 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통화량의 변화가? 먼저 이를 설명하기 앞서 먼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요, 경제 변수를 명목 변수, nominal variable과 실질 변수, real variable로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를 우리는 고전학파의 이분법 논리라고 부릅니다. 이때 명목 변수는 화폐 단위로 측정된 변수로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명목 GDP, 물건의 가격, 명목 임금, 명목 이자율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즉 우리가 회사에서 근무하고 받는 월급, 명목 임금이고요.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고 받는 이자, 명목 이자율에 따라 받죠.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지불하는 물건의 가격, 이게 명목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 실질 변수는요. 실물 변수, 실질 변수는요. 실물 변수 그런데 실질 변수, 실물 변수 같은 말이고요. 실질 변수는 실물 단위로 측정된 변수로서 실질 GDP, 또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물건의 상대 가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물건의 상대 가격은 예컨대 커피 한 잔의 가격은 콜라 두 잔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대 가격이 실질 변수란 얘기입니다. 그 밖에 실질 임금, 실질 이자율 등도 실질 변수에 해당됩니다. 상대 가격은 A 가격을 또 다른 물건 몇 개 이렇게 표현한 게 상대 가격이고요. 실질 임금은 명목 임금을 인플레이션으로 조정한 걸 우리는 실질 임금
이라고 말하는데, 즉 명목임금을 물가로 나눈 것입니다. 이는 노동 한 단위와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줍니다. 마찬가지로 실질 이자율은 조금에 나타나는데 조금이 배울 예정인데요. 명목 이자율을 인플레이션에 대해 조정한 것으로서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공제한 것인데, 이 실질 이자율은 오늘 생산된 재화 서비스와 미래에 생산될 재화 서비스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변수를 왜 이렇게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로 구분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컨대 경제 화폐량 변화는요, 명목 변수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만 실질 변수들에게는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고전화폐의 분석에 따르면요, 장기적으로 화폐의 공급량 변화는요, 즉 통화량 변화는 명목 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실질 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중앙은행이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통화량을 2배로 늘리면 물가 수준이 2배로 상승하고, 그 결과 명목 임금과 여타 명목 변수도 각각 2배로 증가합니다. 명목 임금 왜 2배로 증가하면 화폐의 가치가 물가가 2배로 올라서 화폐의 가치가 2배로 떨어지면 임금 협상에서 명목 임금을 2배로 올려달라고 요청하고 기업가들이 이에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그 결과 명목임금이 2배로 증가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 경우 생산, 고용, 실질임금, 실질이자율 등 실질 변수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실질 변수가 통화량의 변동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화폐의 중립성 이래 말합니다. 이 말은 장기적으로만 맞는 말입니다. 단기에서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단기에서는요, 통화량을 증가시키면요, 실질 변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돈이 많아지니까 소비를 증가해서 소비가 증가하니까 생산이 늘고 고용이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배우는 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통화량 변동과 생산 고용과 같은 실질 변수는 무관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화폐의 중립성 이래 말합니다. 조금 어렵겠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은 화폐 수량설과 화폐 유통 속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유통 속도, velocity of money, 화폐 유통 속도란 화폐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동하는 빈도를 말합니다. 즉 1년 동안 한 나라 경제에서 새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결제하기 위해서 지폐 한 장이 몇 번이나 사용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의 답은 화폐 유통 속도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화폐 유통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요, 화폐 유통 속도 V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먼저 실물 산출물, 실질 GDP죠. Y의 물가 수준 P를 곱한 산출물의 명목 가치. 즉 여기서는 산출물 Y가 명목 GDP 나누기 물가인데요.
산출물 여기 Y 자체가 명목 GDP 나누기 Y인데 이에 P를 또 물가를 곱해주면 이 부분은 명목 GDP가 되죠. 이 명목 GDP를 경제 내 통화량 M으로 나눠주면 화폐 유통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화폐 유통속도 V는 물가 수준을 P, 산출량, 실질 GDP를 Y, 통화량을 M이라고 하면 이런 공식에 의해서 계산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1년에 피자 생산량이 100개이고요. 피자 생산량이 1년에 100개면 Y가 100이란 뜻이고 그 가격이 10달러입니다. 그럼 물가가 10입니다. 그럼 여기가 1000이 됐죠. 근데 그 나라의 통화량이 50달러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0 나누기 50 하는 거죠. 이 경우 화폐 유통속도는 20이 됩니다. 즉 10달러 곱하기 생산량 100개 나누기 통화량 50달러 하면 화폐 유통속도는 20이 계산됩니다. 이 의미는 경제에 사는 사람들이 1년에 피자를 구입하는데 1000달러를 지출하는데 이 1000달러의 지출을 50달러의 화폐량으로 결제하려면 지폐 한 장이 1년 동안 화폐 유통속도에 해당되는 20번 회전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고 그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앞에서 살펴본 화폐 유통속도 방정식은 이와 같이 다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방정식은 화폐 수량수를 나타내주는 화폐 수량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왼쪽에 보시면 화폐 수량 M에 화폐 유통속도 V를 곱한 수치가 오른쪽의 산출물 가격 P에 산출량 Y를 곱한 수치가 같다는 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방정식에 따르면 통화량이 증가하는 경우 물가가 상승하거나 산출량이 증가하거나 또는 화폐 유통속도가 감소해야 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어느 나라나 화폐 유통속도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즉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보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면요. 통화량이 증가하면 화폐 유통속도가 일정할 때 장기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상승하거나 산출량이 증가하겠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통화량 증가는 생산 능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통화량 증가는 생산 능력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산출량이 역시 일정합니다. 일정하다면 통화량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만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즉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된다는 거죠. 정리하면요. 대체로 화폐 유통 속도는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즉 V는 일정하고요. 또 장기적으로 통화량 증가는 생산 능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출량 Y도 일정합니다. 그렇다면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되기 때문에 장기에 통화량이 증가하는 경우 물가가 비례적으로 증가함을 이 화폐 수량설 방정식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30.3을 보시면 말씀드린 화폐 수량설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960년 이래 미국의 통화량 M2, 화폐 유통속도 V, 그리고
명목 GDP, 명목 GDP, 즉 물가 P 곱하기 산출물 Y의 움직임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화폐 유통 속도가 비교적 이 기간 동안 안정적이고요. 변화가 없다는 뜻이죠. 이랬을 때 통화량 M2가 증가함에 따라서 통화량 M2가 점점 70년대 이후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명목 GDP도 급속도로 비슷하게 증가해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거는 화폐 수량설이 성립함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실질 사례 통계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럼 여기서 지금까지 배운 화폐 수량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주된 요인은 통화량의 증가입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면요. 시간이 경과할수록 화폐의 가치가 급속히 하락하여 물가가 급속히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철저히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화폐 수량설이 시사하듯이 중앙은행이 통화량 증가율을 낮추면 아마도 인플레이션율도 낮아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감소시켜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는 정책은 경제가 새로운 균형으로 옮겨가는 단기적인 가도기 동안 생산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통화량 변화가 실질 변수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렵지만 잘 생각해 보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쉬어갈 겸 문제를 몇 개 풀어보면서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인플레이션율을 계산하는 문제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If the price level increased from 120 to 130, then what was the inflation rate? 그랬습니다. 자, 물가 수준이 120에서 130으로 늘어난 경우 인플레이션을 구해보면요. 130-120 나누기 120 하고 퍼센티지니까 곱하기 100을 계산해보면 약 8.3% 정도로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장기적으로 물가와 인플레이션을 설명하는 경제 이론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인데요. To explain the long-run determinant of the price level and the inflation rate, most economists today rely on the 그랬습니다. 즉, 두 번째 문제는요, 장기적으로 물가 수준과 인플레이션율을 설명하는 경제 이론의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인데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장기적으로 화폐 수량설을 토대로 물가 수준과 인플레이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번 Quantitative Theory of Money, 그래서 화폐 수량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는요. 물가 변동, 구매력, 화폐 가치의 관계를 묻고 있는데요. When price level rises, the number of dollars needed to buy a representative basket of goods 그랬습니다. 즉 물가가 상승한 경우 물가가 상승한 경우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따라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더 많은 화폐가 필요해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채무자가 채무를 상환하기가 더 어려운지를 묻는 질문인데요. 이 문제는 조금 후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인데 미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Inflation makes it harder for debtors to pay off their debt. 그랬습니다. 즉 물가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화폐 가치를 하락시키므로 채무자에겐 이익을, 채권자에겐 손해를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정답은 false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요. 화폐 유통 속도를 계산해 보라는 문제인데요. For an economy with a nominal GDP of $12 trillion, a real GDP of $6 trillion, and a money supply of $2 trillion, the price never is 2, and the velocity of money is 6. 이랬습니다. 즉 실질 GDP가 6조 달러이고 한 나라 경제의 명목 GDP가 12조 달러이고 실질 GDP가 6조 달러이고 통화 공급량이 2조 달러 물가 수준이 2인 경우 공식에 따라 화폐 유통 속도를 계산해 보면요. 명목 GDP 12조 달러 나누기 통화량 2조 달러 하면 6이 됩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12조 달러의 재고와 서비스를 2조 달러로 지출하기 위해 통화량을 6번 반복해서 사용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true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사례 연구로서 초인플레이션에 대한 통계 자료를 잠시만 살펴보면요. 1920년대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폴란드에서는 통화량 증가가 인플레이션의 주된 요인이라는 화폐 수량실의 주장이 증거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서는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과 관련하여 인플레이션 조세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텍스, 인플레이션 조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은요, 경기 부양 등의 이유로 그리고 정부는 각종 재정 지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화폐를 찍어내기도 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급속하게 하락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통화를 찍어내어 재정 수입인 세금 수입을 증가시킬 때 이 세금을 우리는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을 조세나 차입보다 손쉽게 충당하기 위해 통화량을 늘린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상승하고 사람들이 보유한 화폐의 가치가 하락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조세, 하락함에 따라 정부만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인플레이션 조세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같다고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삭감하는 등 제도적 재정 개혁을 도입하여 인플레이션 조세의 필요성이 사라지면 아마도 인플레이션은 멈출 것입니다. 다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실질 이자율에 대해서도 잠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이란 저축과 투자에 영향을 미쳐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화폐의 중위성 원리에 따르면 통화량의 증가율이 높아지면 인플레이션율도 높아지지만 실질 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원리는 통화량의 증가율이 이자율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데도 응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 이자율은요, 정의해보면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 상승을 감안한 이자율로서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을 공제한 것입니다. 이런 실질 이자율은요, 저축 예금 계좌에 있는 예금 잔액의 구매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예금에 대한 연간 명목 이자율이 5%이고 인플레이션율이 이 기간 동안 2% 일어났다면 은행의 예금한 화폐의 실질 가치는 1년 동안 3% 증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한편 화폐 수량설에 따르면요, 장기적으로 통화량의 증가 속도에 의해 인플레이션율이 결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장기에는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하므로 통화량의 증가율은 실질 변수인 실질 이자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인플레이션율에만 영향을 줍니다. 달리 말하면 실질 이자율이 변하지 않으려면 인플레이션이 1% 변동함에 따라 명목 이자율이 정확히 1% 변동해야 실질 이자율이 변동하지 않는 거죠. 따라서 중앙은행이 통화량의 증가율을 높이면 인플레이션과 명목 이자율이 같은 비율로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실질 이자율의 변화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이 변하면 명목 이자율도 같은 폭으로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피쇼 효과라고 말합니다. 장기적으로 성립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림 30.5를 보시면 한국이 1975년 이래 명목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의 변화율 간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명목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의 변화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변수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피셔 효과에 따라 인플레이션율이 오르면 명목 이자율도 오른다는 이 피셔 효과가 성립되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 이자율이 장기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명목 이자율도 오른다는 피셔 효과가 성립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통계 데이터는요. 자, 이렇게 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 인플레이션의 이론 및 주된 원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끝으로 인플레이션의 비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경제적 폐해란 무엇일까요?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요, 사전에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확한 예상 여부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겠죠. 다소 비현실적이지만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완벽하게 예상할 경우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발생할 인플레이션, 즉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경제의 모든 부문이 일시에 조정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실질적으로 큰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이때 인플레이션은 명목 변수에만 영향을 주게 되겠죠. 예를 들면
사람들이 물가 상승을 완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 근로자들은 실질임금, 즉 물가 대비 명목 임금을 지칭하는 실질임금의 하락을 막기 위해 임금 인상을 요구함에 따라 명목 임금을 올려준 만큼 똑같은 비율로 상품의 가격을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의 하락을 막기 위해 임금 인상을 요구한 만큼 임금 인상이 되고, 또 기업은 그 명목 임금을 올려준 만큼 똑같은 비율로 상품의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기업의 실질임금도 변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단지 인플레이션은요, 명목 임금 등과 같은 명목 변수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인플레이션을 장기적으로 정확히 예측한다면.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은요, 화폐의 가치, 즉 화폐의 구매력을 떨어뜨려 경제 생활을 이전보다 어려워지게 하고 물건 가격 상승으로 수출을 감소시키는 등 국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각국은 물가 안정을 위해 갖가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미치는 폐해에 대해 하나씩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두창 비용과 메뉴 비용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구두창 비용이란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사람들은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현금 보유를 줄이는 과정에서 수시로 은행에 가서 소액을 인출해 사용함에 따라 구두창이 더 빨리 닳아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낭비되는 자원을 말합니다. 메뉴 비용은요, 반면 메뉴 비용은 기업이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서 새로운 메뉴판을 인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서 유래된 각종 가격 조정 관련 비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구창 비용과 메뉴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둘째로 인플레이션은요, 시장 경제에서 희소한 자원을 자율적으로 배분해주는 가격 질서인 상대 가격을 왜곡시킵니다. 인플레이션이 상대 가격을 왜곡하면 사람들의 의사결정도 왜곡되고 시장의 자원을 최선의 용도에 맞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가 없어집니다. 또한 후생 감소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봉급이나 연금, 생활자처럼 일정액을 가지고 생활하는 가계는 소득이 실제로 줄어드는 것과 같은 후생 감소 현상이 발생합니다. 동일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이 이전보다 적어지기 때문에 후생이 감소하게 되고 씀씀이도 더 커져 저축하기도 어려워지는 거죠. 또한 애써 모은 저축의 실제 가치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인플레이션은요, 여러 세금에 따른 부작용을 야기합니다. 즉 인플레이션은 여러 세금에 따른 부작용을 더 심각하게 만듭니다. 세금은 경제적 유인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러한 부작용이 더욱 심각해진단 말입니다. 조금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저축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가중시켜 저축 그 자체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넷째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요. 서로 다른 시점에서 명목 금액의 실질 가치가 달라지므로 기업의 이윤을 계산하는 일이 복잡해지고 금융시장의 기능도 제약을 받는 등 경제행위 전반에 대한 혼란과 불편이 야기됩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혼란과 불편과 관련된 비용을 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플레이션을 예상했다면 줄일 수 있는 비용에 해당되겠지만 예상치 못한 경우에 비용에 해당되는 인플레이션의 폐해로서 부의 자의적인 재분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앞단에서 공부한 인플레이션의 비용은 구두창 비용, 메뉴 비용, 상대 가격의 변화 등은요. 상대 가격의 변화 등은 미리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예측한 경우에도 소위 발생하는 경제적 폐해가 되는 반면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의 자기적인 재분배 폐해는요,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다면 없앨 수 있는 폐해에 해당되는 인플레이션의 폐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인플레이션을 예상했다면 줄일 수 있는 비용이지만 예상치 못한 경우에 비용에 해당되는 인플레이션의 폐해로서 부의 자의적인 재분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재 설명과 조금 다르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먼저 인플레이션은요. 부의 분배를 왜곡시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 사람들은 앞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건물이나 땅 같은 부동산, 기금속 등과 같은 실물 자산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러한 자산의 가격이 상승하여 실물 자산을 소유한 돈이 많은 사람들의 재산은 늘어나는 반면 서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짐에 따라 빈부 차이가 확대되는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자본주의는 모두에게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반면 부자들은 더 쉽게 더 큰 부를 얻는 단점을 가진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럴 경우 열심히 일할 의욕은 떨어지게 되고 요즘처럼 각종 투기가 성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은 부의 분배를 왜곡시키고 나아가서 빈부 격차를 확대시키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물가가 상승하면요. 예금, 채권 등 금융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므로 금융자산 보유자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반면 차입 채무자는 상환해야 할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익을 봅니다. 국가경제 입장에서 보면요. 대체로 가계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기업과 정부는 빚을 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은요. 가계의 부를 기업과 정부로 재분배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 가계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기업과 정부는 빚을 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채무자가 상환해야 될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익을 보고 채권자의 가계는 손해를 주로 보기 때문에 그 결과 가계의 부를 기업과 정부로 재분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은요, 기업의
생산 설비 투자를 위축시켜 국가 경제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어 저축이 감소하면요, 금융기관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시킴에 따라 기업은 차입 비용의 증가로 설비 투자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기업의 투자 위축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또한 여유 자금 있는 기업들도 직접 생산활동에 투자하기보다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생산적인 활동에 전념하게 되어 기업의 생산성, 즉 생산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일자리도 줄어들게 됩니다. 끝으로 나중에 국제경제학 등에서 공부할 내용이지만 끝으로 인플레이션은요, 자국 상품의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주를 감소시키고 수입을 증가시키기도 합니다. 국내 물가가 상승하면요, 국내 상품이 외국 상품에 비해 더 비싸지기 때문에 대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감소하겠죠. 반대로 국내 시장에서는 더 저렴해진 외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수입이 증가합니다. 그 결과 수출에서 수입을 공제하는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의 폐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몇 개 풀면서 학습 내용을 일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인데요. The primary cause of inflation is 그랬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은 장기적으로 화폐 수량술에 따른 통화량 증가이기 때문에 정답은 A번이 되겠습니다. Growth in the quantity of money. 그래서 화폐 수량설에 따른 통화량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다. 장기적 측면에서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인플레이션 비용이 언제 감소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Inflation costs are minimized during periods of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보통 고도 경제 성장, 통화량의 대폭 증가 시에 발생하는데요.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는 인플레이션 비용이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피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10번이 되겠습니다. 즉, 인플레이션 비용은요, 완만한 moderate inflation,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기간에서는요, 인플레이션의 비용이 거의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구두창 비용을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Suppose the inflation caused citizens of a country to reduce their holdings of money, so they make more frequent trips to their banks for daily currency uses. This behavior illustrates 그렇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사람들이 현금 보유를 줄이는 대신에 수시로 은행을 들락날락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를 우리는 구두창 비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shoe leather cost, 구두창 비용 10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요, 인플레이션 관련 이론 및 폐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인플레이션보다 인플레이션의 반대 개념인 디플레이션이 경제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시간 제약상 다음 시간에 경기 변동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질문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연구실로 전화를 하든지 이메일을 주시고요.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의 원인과 그 주된 원인으로서 통화량 증가 및 인플레이션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큰 폭으로 늘리면 화폐의 가치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급속히 하락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철저히 통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통화량 증가가 실물 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지금까지는 장기적 측면에서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공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